시간에는 이성적, 감성적 언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는 보시면 말씀은, 말씀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말과 글을 쓴다 해서 말과 글의 합성어죠. 그래서 말은 소리 문자, 소리 언어고 글은 문자 언어죠. 그래서 이 소리와 문자 속에 들어있는 언어의 의미가 뭔지 그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오감을 통해서 데이터와 접촉하게 됩니다. 자,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 또는 사람이나 사물들을 접촉함으로써 오감은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반응적 처리로서 정보가 나한테 오게 되죠. 그러면 이 정보가 왔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단계로 거치는데요. 마음의 감성적 반응으로 거치는 게 있고, 뇌의 이성적 생각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감정적으로 이게 뭐지 하고 느끼는 것, 느낌, 기분, 이걸 말해요. 그래서 감정은 언어로서 느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좋은데, 또는 느낌이 나쁜데, 느낌이 좋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그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성은 이걸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깍듯이 배려해주고 있구나. 이게 바로 언어의 해석작용입니다. 단순히 언어의 껍데기적인 것을 알 때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느낌으로만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으로만 알아차려요. 그래서 언어로 우리가 이거를 알아차리기 전에는 명료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언어화로 하는 해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명료하게 나를 배려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비난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건지, 이렇게 그 내재적인 말 또는 행동,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내가 언어로 해석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못 해석해내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마음이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슬픔, 이런 거 나타나게 될 때, 어, 네가 뭔데? 짜증나, 이렇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화가 나게 되죠. 예,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어, 나는 나 자신을 무시하는 상태로도 나아갈 때도 있죠. 근데 생각이 오류를 일으킬 때 어떻게 돼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명료하게 제대로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합리적으로 해석해버리고, 또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확증 편향으로 오류적인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쓰레기야, 쟤는 틀렸어, 무조건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 사건, 환경 속에서
또는 사랑과 대면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 상황을 하나의 분의 해석도로서 구조화시켜서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는 이게 뭐 0.1초 사이, 1, 2초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그 시간이 걸려서 볼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실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뇌는 슬로우 비디오로 관찰해 보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전에 어떤 체험을 위하여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고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그 과정을 조금만 더 관찰을 하면 훨씬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르는 과정을 잘못 선택하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격하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 다양한 상태로서 내 삶의 행복들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상을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지 언어가 있고 활용 언어가 있습니다. 자, 활용 언어라는 것은 일상 언어를 말하는 거고요. 인지 언어라는 것은 내재된 의미를 파악한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재된 언어라는 뭐 메타인지라고도 그러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가 있죠. 자, 자전거란 우리는 이동 수단으로서 타고 다니는 어떤 도구죠. 예. 근데 이 자전거에는 바퀴가 있고 바퀴살이 있고 페달이 있고 안장이 있고 손잡이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이런 다양한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속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나의 자전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전거를 내가 그냥 타게 됐을 때의 그 자전거와 내가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내가 선물로 받을 때의 자전거에 대한 그 같은 자전거지만 그 의미상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바로 이런 자전거라는 하나의 물건, 똑같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 이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 밑에 이제 몸짓과 꽃으로 이제 구분해 놨는데, 이거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인용한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녀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했어요. 여기서 똑같은 대상을 몸짓과 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몸짓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대상이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내게로서 꽃이 되었다는 것은 나와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나랑 사랑하는 사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이렇게 관계의 연결을 말하죠. 그래서 그 누구한테 꽃을 선물했을 때 단순히 꽃을 보는 것과 꽃을 선물해서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꽃을 선물하듯이 이 의미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재적인 의미를 아는 것을 인지 언어다, 또 메타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감정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시듯이 기분 좋은 그 감정이 있죠. 여기는 화가 나는 감정이 있죠. 여기는 슬픈 감정. 여기는 편안하게 잠자는 그 감정이 보이고, 여기는 짜증난 감정의 그림이 있고, 이거는 사랑이 가득 넘치는 감정이 보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작동이라는 것은 세 가지 상태로 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 안 좋을 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상처를 받았고 이랬을 때 이 감정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작용으로서 우리는 정서를 어루만져 준다, 정서를 함양해 준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정서라는 것과 감정의 차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서를 함양하는 것은, 도구들은 이렇게 예술과 문학을 통해서 이 함양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좋은 노래를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본다든지, 또는 어, 좋은 작품, 좋은 시와 에세이와 소설을 읽다 보면 마음이, 정서가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정서를 함양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 가운데 감정은 그냥 일어나는 거고, 바이오리듬처럼 일어났다 떨어졌다 일어났다 떨어졌다 이렇게 외부적 오감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리듬이고, 정서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 일어나는 감정들을 순화시켜 주는 거야. 다스려주고 정화시켜줘서 편안함께 이끌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작용에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심리죠. 감정과 정서와 심리입니다. 심리는 이제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언어로 분석해내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최악인데 아이의 상태가 최악이다, 이때 일어나는 감정은 뭡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이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 분노와 짜증, 이런 것이 최악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내 상태는 최악인데 아이 상태는 최고예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요? 무기력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미안하고 잘해주는 싶은데 내가 뭔가 많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상태는 이번엔 최고예요. 근데 아이 상태의 최악이에요. 이때는 뭐가 일어나요? 어, 그냥 방관하게 되든지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든지 이렇게 되죠. 방관보다는 좀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리겠죠. 너는 때를 써라. 나는 너의 잘못된 상태를 내가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다. 이렇게 내 상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외적 사건에 의해서. 근데 내 상태도 최고예요. 아이 상태도 최고예요. 그럼 나는 어때요? 감정이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서 언어로 내가 인지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그 반응하는 상태가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서는 것이 바로 이 심리를 읽는 거다. 이렇게 마음의 심리를 읽는 거다. 마음심, 원리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치를 분석하는 단계라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자, 언어의 심리학 분포 상태 보십시오. 자, 싸가지 없다는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당신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들으면, 자, 방어적이면서 수동적일 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약간 뒤로 물러서죠. 그리고 방어적이면서 능동적인 방어를 해요. 그럼 뭐예요? 진짜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이제 예, 능동적으로 궁금해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공격적인데 수동적이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아니, 아닌데,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죠. 수동적으로. 근데 이제 능동적으로 공격형으로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싸가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부정적이니까 이거는. 자, 시발. 여기 나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강화된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상태에서의 그 상태를 봤어요. 근데 긍정적일 때는 그럼 이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방어하는 가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 8가지 형태로서 방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료하게 알 때 어떻게 방어하는지 올바른 상태를 내가 읽어내는 거죠. 자, 방어적이면서 수동적인 사람은 어때요?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변호하려고 그러죠. 변명. 그리고 방어적이면서 능동적일 때는 어때요? 내가 알기는 뭐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방어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수동적이면서 공격적인 유형은 어떻게 나와요? 내 생각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가겠죠. 자, 능동적이면서 공격형의 사람은 뭘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너의 의견에 내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단호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언어 해석력, 언어의 심적 분포 상태, 언어의 심리를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내가 알 때, 글 속에 들어있는, 말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내가 파악해낼 때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이 강화되더라.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조금 더 분화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개념 없는 사람과 개념이 있는 사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는 개념이 없냐? 저 사람은 참 개념 있는 사람이야. 개념 있는 연예인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없다는 것은 그 심리의 원인이 혼돈과 갈등과 방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개념 없는 무개념의 말과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정은 요동치죠. 짜증나고 욕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자기는 그런 분노대로 표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가죠.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예.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이 혼돈과 갈등과 방황과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었으니, 무개념의 삶을 살았으니 얻는 것은 당연히 그 결과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개념이 있는 사람 보자고요. 자,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정신적으로 그것이 설정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때 그 방향성, 인생의 가치관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항상 말을 해요.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을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해. 너가 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은 너의 생각이 참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명료화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규정해요. 그래서 자기 가치관, 자기 좌우명이 확실히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느 정도 이게 크기만 다를 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을 대하고 그럴 때 그냥 생각 없이 말하지 않아요. 항상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것에 들어있는 의미를 단순히 자전거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자전거라는 말을 왜 했을까? 저 물건을 나한테 왜 줬을까? 저 행동을 왜 했을까? 이런 그 내재적인 의미를 찾아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편안해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자, 실천적 삶에서 보세요. 작은 행동이랄지라도 그는 그것을 시도하고 도전합니다. 무모해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무모하다고 얘기할지라도 그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예, 뭐 씨앗을 심었다 해서 내일 바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잖아요. 예, 1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것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열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결실을 얻는 것처럼 그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늘 체크를 하죠. 기록도 하고 되새기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기록 메모도 해가면서 삶의 과정들을 체킹합니다. 예,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예, 그리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셔도 용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도전합니다. 음. 그러면서 거기에 문제가 된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상대에게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이렇게 자기 주관, 자기 능동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진정으로 맛봐요. 사람은 자존감이 있고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존감은 내가 무엇을 이뤘을 때 이것이 말로 이루어진 거든 또는 행동으로 이루어진 거든 또는 어떤 업적으로 이루어진 거든 어떤 자격증 하나를 따든 그 성취, 자기가 시도했던 그 작은 것을 성취했을 때 얻는 그 성취감이 바로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래서 나도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도전했을 때 해낼 수 있구나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존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감을 거기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재되는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삶이 무음해지죠. 공허하고 외롭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명료하게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에 내재된 언어 해석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속에는 어떤 심리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다 내재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 사람과 대화하고 행동할 때 쉽게 간과하지 말고 이렇게 메타인지, 인지의 언어, 내재된 심리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